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비운의 군주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 그는 그날부터 18년간 유배지를 떠돌며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어떻게 최하층 백성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의 아내 유씨는 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한때 왕이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말년, 지금 시작합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광해군은 창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궐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역적 광해를 몰아내라! 능양군 이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이 궁궐을 에웠었습니다. 광해군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후원으로, 담을 넘어 궁궐 밖으로.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냥 광해입니다. 광해군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죄. 둘째, 영창대군을 죽인 죄. 셋째,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화친한 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너무 현실적이었고 서인 세력의 정치적 이익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쨌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처절한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궁궐을 누비던 왕, 이제 그는 초라한 죄인복을 입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역적 광해를 몰아내라! 영창대군을 죽인 역적! 임목대비를 괴롭힌 패륜아! 하지만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광해군. 그가 머물 곳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갈라져 있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씨도 함께 유배를 왔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그녀도 이제는 죄인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광해군의 삶은 어땠을까요? 먼저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감시병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탈출하지 않을까? 혹시 반역을 깨하지 않을까? 감시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었고 방문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유씨 그리고 최소한의 시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왕이 먹던 수라상은 이제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반찬이라고 주는 것도 무와 배추절임이 고작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자신,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던 자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면 광해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화로운 시절이 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깨어나면 초라한 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강화도 유배 시절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객 사건입니다. 1624년 어느 날 밤 자객이 광해군의 거처에 침입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감시병들이 자객을 발견하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조의 압박입니다. 인조 정권은 계속해서 광해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라.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인정하라. 하지만 광해군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어떤 자백도 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 씨의 건강 악화입니다. 유배 생활의 고통은 유 씨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궁궐 생활을 하던 그녀가 강화도의 초라한 삶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유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1637년 광해군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유배를 가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제주도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인조 정권은 불안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상황. 혹시 광해군을 옹립하려는 세력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광해군을 더 먼 곳으로 보내자. 한양에서 가장 먼 곳, 바로 제주도로. 광해군은 이미 6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15년 유배 생활로 건강도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다차 없었습니다. 1637년 4월, 광해군과 유 씨는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평생 배를 거의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는 심한 잿멀미에 시달렸습니다. 유 씨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진 그녀는 배 위에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토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선애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순간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항해들 끝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린 광해군, 그가 본 것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화산석으로 뒤덮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광해군이 머문 곳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초가집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대충 쌓아 만든 움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억새로 덮여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의 기후는 가혹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몰아쳤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는 더욱 형편없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쌀도 귀했습니다. 주로 조밥과 보리밥을 먹었고 반찬이라곤 김이나 미역이 전부였습니다.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제주 목사가 직접 관리했고 광해군의 일거수 일톡이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광해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낮에는 운방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한양이 있고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밤이 되면 잠을 청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왕자 시절, 세자 시절, 그리고 왕이 되었던 그 순간들. 1638년 가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의 아내 유 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 씨는 제주도에 온 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긴 유배 생활의 고통, 열악한 환경,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광해군은 아내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유 씨는 마지막 순간 광해군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먼저 갑니다. 당신도 곧 편히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 씨가 죽은 후 광해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시신 옆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죄인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언덕에 간단히 묻혔습니다. 아내 유 씨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묘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광해 지묘라고만 쓴 작은 돌만 놓였습니다. 왕이었던 그에게 군이라는 호칭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광해군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적이 죽었다는 정도였습니다. 광해군의 무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비바람의 묘비가 기울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그 무덤을 피했습니다. 저기가 역적 광해의 무덤이래. 가까이 가면 재수 없어. 이렇게 광해군은 죽어서도 역적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들, 그가 꿈꿨던 조선의 미래는 모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친 것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병자호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광해군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려 했고 세금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광해군은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샀고 결국 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왕이었다. 그의 선택은 옳았지만 당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2013년 광해군의 무덤이 복원되었습니다. 제주도 반덕정 근처에 있던 그의 무덤에 제대로 된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해군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광해군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18년간 유배지를 떠돌며 처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100년 넘게 역적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대를 앞서간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비극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시대를 앞서간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옳은 길을 갔지만 당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명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친명배금이라는 명분 앞에 현실적인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인조정권은 광해군을 역적으로 만들었고 그 평가는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이 어떤 왕이었는지 압니다. 그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얼마나 조선을 생각했는지 압니다. 강화도와 제주도에서 처절하게 살다간 광해군. 그는 죽어서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무덤 앞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왕, 여기 잠들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해군의 유배 생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